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신 공정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공정옥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제주도 오늘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겨울 자켓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따뜻해서 너무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일부 포럼을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되었고 또 토론 내용과 이제 의견 주신 분들 내용도 좀 공감이 많이 갔었고요. 제안을 받고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요즘 여러 가지 흥이 좀 안 나는 시국에 정말 지원 조직으로서 공익활동센터 역할을 희망차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기대되는 면도 있고 또 한계도 있고 과제도 있고 뭐 이런 게 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토대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좋은 힌트를 제주에서 찾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왔고요. 일부에서 우리 박사님하고 토론자분들이 대부분 개념이나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많이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명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 해석 이런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시민사회운동을 오래 했었어요. 환경운동을 하면서 90년 초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한 20년 활동하고 한 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동네에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제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90년대 중반, 2000년 초반까지 앞서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민운동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의 시민운동이 세상을 다 이끌어갈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 시민들은 다 어디가 있지? 이런 얘기들이 막 2000년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이 키우면서 만났던 시민들이 바로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문제가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저희가 단체에 있을 때 이제 회원들 조직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현수막도 달려고 하면 정말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이웃분들이 밤에 가로수 현수막을 누구누구 엄마 아빠 전국 뉴스도 좀 나서 쫙 붙이거나 아니면 시장 앞에서 1인실을 한다거나 제가 찾고자 했던 시민들이 거기 계시고 한 3년 동안 굉장히 재밌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러한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생태계와 영역들이 생기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또 다른 영역들이 만들어지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16년부터 이제 민간인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차, 7년차 좀 되는데 앞에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늘 길은 좀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곧바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좀 비틀비틀거리다가 좀 돌아가다가 저도 그 와중에 있기는 한데 이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이 2부의 이제 그 제목인데 이 제목 중심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했고요. 앞에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게 학문적으로나 어떤 굉장히 이론적인 바탕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최근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제법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대와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은 저희 대구에서 했던 사업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아마 제주도 내년에 좀 다른 환경에 처해지실 것 같은데 센터의 역할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저희도 제일 큰 고민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을 대구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하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그거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시 10분 정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이해하기, 관로열고 시민사회 지원 이렇게 좀 관로를 쳐봤는데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사실 지금 좀 많이 씁니다만 좀 낯설죠.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뭐 불분명한 이게 뭐지? 뭘 지원한다는 거지? 중간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흔히 말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심정인 거죠.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 여러 연구 과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사회 활동이나 어떤 공이 크다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건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이제 확대되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사회는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한 2000년 초반쯤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는 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중간 지원 조직들을 한국에 있는 시민사회 관련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NPO 지원기관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좀 새롭죠. 이게 그전에는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여성, 복지, 장애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운동 중심으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과제가 아닌 전반적인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어떠한 시민단체인 거죠. 그것이 이제 한국에 좀 소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 때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등으로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자들은 요거보다 전 역사가 좀 짧다고 봐지고 조금 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자료를 기초한 게 2019년 중간 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강화 방안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중간 지원 기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급했듯이 위치적인 해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중간이라는 뭐 한글이 중간이니까 중간인갑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에 의해서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간 지원 조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뭔가 주변 이해관계자 형성 속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자리매김되고 역할 지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성립하는가라고 보면 사실 독자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외부의 어떤 생태계와 함께 있을 때 중간 지원 조직이 성립된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좀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지원 조직 형태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협력형, 자조형, 민간기관형 이렇게 저희가 해봤는데 주로 뭐 관설 민영 이런 형태겠죠. 민간 협력들은 지금 대구 센터라든가 타 기관의 센터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형이라는 거는 제주도 아마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있으실 겁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라는 민간의 어떤 그 자조적 모임에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자조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민간 기관들은 주로 뭐 재단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재단이라든가 주로 서울 쪽에 많은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민간 기관형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공통되는 게 여기 뭐 단체가 되건 시민이 되건 청년이 되건 혁신의제가 되든 이런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민과 관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 대상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 단어를 모르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앞에 일부에서 플로에서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연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고민 하실 거예요. 중간 지원 조직, 특히 고용활동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그리고 그 기구를 바라보는 기대치는 사실 약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상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역에서 어떻게 접점을 맞춰 나가느냐가 앞으로 계속 좀 진행돼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근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은 연결, 성장 지원, 정보 제공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도 제주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대부분 녹아져 있더라고요. 녹아져 있는데 그러면 연결을 하려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연결을 합니다. 중간 지원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중간 지원 조직의 종사자들이 갖춰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연결도 해야 되죠. 그리고 성장 지원인데 도대체 성장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하는지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사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몇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공모
그걸로 성장이 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장이 되는 게 확인이 될까? 여러 가지 하여튼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 성장 지원 정보 제공 이거를 좀 휘발되는 단어로 보기보다 굉장히 단어에 집착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사업들을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가 중간지원 조직을 한 5, 6년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 뭐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생태계 조성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저도 공감이 가고 저희가 이제 내년 되면 한 2기 정도를 맞이하는데 이게 점점들은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는데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돼야 되는 게 결국 생태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이 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라는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앞서 공공성 얘기도 좀 나왔었죠.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야 공동화지 이게 공유활동 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공성이 보면 앞에 공과 뒤에 공이 살짝 좀 다르거든요. 앞에 공은 주로 뭐 행정이나 정부 측면에서 이 공을 많이 인식하실 것 같고 뒤에 공은 중간지원 조직이 공유활동 지원센터는 이런 기관들이 가지는 공일 겁니다. 근데 두 개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두 개 다 굉장히 필요한 공공성. 그래서 공유활동 지원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와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 공공성인 거고 행정과 시민사회 협력이 증대돼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 말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시설 혹은 여성 시설 이런 데도 지원 기관이 있잖아요. 뭐 쉼터도 있고 상담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를 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게 저는 이 핵심은 이거라고 보는데 단순한 행정 사무 위임에서 시민사회 성장 지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공유활동 지원센터는 행정 사무 위임하는 데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을 지원을 촉진하는 데라는 게 핵심적인 거죠. 뭐 청소년 기관이나 뭐 여성 관련한 기관이나 여러 복지기관들에 기반된 중간 전달 체계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나 어떤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를 성장하는 기본적으로 뭐 이걸 하나를 준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갑자기 성장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치는 매우 시민사회 성장 지원에 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우리 전 시민사회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런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활동 지원에서 시민사회 성장 지원으로 공공 서비스에서 공동 생산자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간지원 조직이 탄생이 되었고 이런 지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부 기조 우리 지자체마다 많이 바뀌고 있고 근데 역할을 뭐 연결자, 지원자, 생태계 조성자 좀 반복된다고 인식되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연결할 건가, 무엇을 지원할 건가, 어떻게 해서 생태계를 조성할 건가. 저희가 6명이거든요. 6명이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 단어를 두고 되게 끙끙거려요. 그냥 사업계에서 나와서 이걸 사업 지원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연결했고 연결했을 때 어떤 산출물이 나오고 그 산출물은 어떤 영향을 갈 것인가까지 고민을 이어가는 거죠. 이게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업이 이제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결자, 지원자, 생태계 조성자가 중간지원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민간위탁 외에 별다르게 담을 뭐 제도가 없어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공유활동 지원센터 이런 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공공기관인지 단체인지 어중간한 게 있는 거죠. 하나하나 보면 저희도 30대도 일을 하고 20대도 일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단체 일을 할 때는 대부분 단체 활동가들이 이제 좀 고령화되기 때문에 척 한번 알아듣고 그냥 그렇게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20, 30대들과 함께 조직에서 공동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문화도 이게 활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도 필요해요. 앞에 제가 뭐 연결자, 뭐 지원자, 생태계 조성자가
이게 활동에 대한 마인드나 혹은 앞으로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그게 성사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민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랑 만나는 사람이. 근데 저희는 민원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시민을 만나고 그 시민이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이 활동 조직으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이런 부분을. 뭐 그나마 시민운동 조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지만 직업적으로 그냥 이제 오셨는데 이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또 서비스 조직으로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단체들이야 회원들 모여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 이런 걸로 또 넘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쓰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함이나 투명성이나 공개성이나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조직으로 정체성도 필요하고 사무행정 조직으로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저희도 1년에 몇 번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도 받고 지도점검도 받고 민간대 평가도 받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도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사 문제인데 이게 계약으로 저희가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계약직 종사자입니다. 계약직 종사자인데 계약직 종사자들이 계약이 종료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저희도 지금 법인이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로기준법을 아시겠지만 2년 이상 지속되면 그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위탁이 종료되면 어떻게 유지되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성장과 보상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개인의 장기 전망 부재. 이게 중간지원 조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오시죠. 시민사회 성장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경험과 어떤 흥미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게 장기적인 전망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또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권한의 한계, 예산은 아시다시피 매우 경직돼 있죠. 매우 경직돼 있어서 예산 기반한 제도 안에서 다 써야 되는 거. 사실 이제 저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첫 해 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도 많죠. 갈등도 많고 심지어 뭐 가져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다 겪으면서 근데 또 배운 것도 같아요. 저도 행정의 언어를 이제 이해하고 행정도 민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러는데 2016년에 함께했던 주무관이 이제 다른 과인데 지지난주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웠다 자기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민간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배워서 자기가 사업을 펼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또 성과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모한 대표성도 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월미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시민사회는 적절한 우호성과 적절한 경계와 긴장감이 있죠. 아마 제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를 대표한다는 거야?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는 거야? 뭐지? 그렇다고 정작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게 크게 오는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모호성이 계속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공유활동센터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어떤 그래도 나름의 역할이 있구나라는 면서 이제 정리가 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과 단체의 그 어디쯤에 있는 그야말로 중간에 있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필요 역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나누어 봤는데 조직에서 필요 역량 기본적으로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연결을 하려면 현장이 어떤지, 현장의 니즈는 뭔지,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소통, 관계, 네트워크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인데요. 이해와 감수성이 근데 금방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감수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소통이나 교류를 통해서 이해와 감수성이 계속 높여가야 되는데 저희는 사업마다 어떻게든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하셨던 분들도 확장되고 있는 시민사회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전혀 낯설었던 NGO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이해를 하게 하는 그렇게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 역량인데 이런 단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없으면 좀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대단히 높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뒤에 진도가 사실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도 6, 7년 있으면서 많은 이제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는데 100% 신념과 가치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일에 대한 아까 우리
그 민우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일이 내가 어떤 단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가 사회적, 공적으로 공익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효능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좀 가지고 계셔야지 이 일을 좀 지속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이해능력 파트너십 이런 게 또 이게 생각보다 사업 수행에 따른 실무 및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희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해와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많이 구하면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잠깐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대구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토론자도 오신데 서울 MPO 센터도 있고 한국시민사회 지원조직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전국의 센터 협의회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센터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인데요. 저는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좀 제법 역사가 있죠. 그 당시 때 대구에서 좀 낯설었습니다. 뭐 환경단체도 아니고 여성단체도 아니고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시민사회, 시민단체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풀뿌리 공유활동가들을 지원한다거나 청년 NGO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했는데 청년 NGO 활동 지원은 뭐냐 하면 지금 다 겪으시는 거겠지만 지금 단체들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영리 단체, NGO 단체에 청년들을 한 10개월 정도 인턴십 과정을 대구시하고 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체 활동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는 통계를 내고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아까 그 자립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기조가 잡힐 때는 이게 가능한데 최근에 한 2년 동안 저희가 어떤 사업, 요 사업이 약간 변형된 게 일자리 사업으로 어쨌든 뭐 정책 방향이 변형되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NGO 인턴십을 하고 나서는 아무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년, 5년의 교훈을 보면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지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에 따라서 사람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조금 더 고백하자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한 지난 2년 동안은 수많은 민원에 시달렸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조직 문화가 어떻다, 그 모든 걸 재단에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우리도 뭐 시민단체 어쨌든 활동가들이 좀 젊은 활동가들이 이제 다시 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더 준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져요. 이제 대구시하고 행안부가 이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단절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재단은 위탁을 하기 전부터 이런 활동들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다가 2015년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대구에 시민활동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16년 4월에 수탁을 받게 됐는데 저희는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좀 넣은 이유가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가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가 제주 조례도 보니까 유사하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대구는 공익활동이 아니라 시민공익활동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공익활동센터 만들고 나서 이 공익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지, 어떤 모양으로 펼칠지가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공익활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공익근무요원인데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해결해달라. 근데 제가 원고에도 잠시 적었는데 그 전화는 저희에게 화두를 던진 거죠. 공익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그 공무를 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공익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다 공익활동이잖아요. 공익활동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굳이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시민의 공익활동은 도대체 뭔데? 너네들의 정체는 뭔데? 라는 요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정의 외에 정말 많은 토론을 했고 저희도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시민공익활동을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의 해결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행동,
사실 이게 시민단체들, 이게 단체화되면 시민단체인 거고 개인이면 시민공익활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딱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아까 누가 잠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갈등의 소지 있죠. 막 중간 지역들 많이 생기니까 성과를 어디에 잡을 거냐, 이 주체가 저 주체냐, 저 주체가 이 주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저희는 그런 거를 좀 우리 스스로 좀 깨보자라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해서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중간 지원 조직들이 공동체 정책 협의회라고 만들어서 공익센터 간사센터를 하거든요. 청년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 마을공익 이렇게 해서 공동체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학습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일에 매몰되다 보면 이게 성과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쓰는 거니까 성과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성과 내야죠. 내는 건 내더라도 궁극적인 우리 목적을 좀 잃지 말자는 그런 공동체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시민공익활동은 저는 NGO, NPO 말고 공동체 시민을 다 아우르는 굉장히 종합적인 개념이다. 저희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의 기능이고 제주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단체를 지원한다거나 시민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공익활동은 어디나 합니다. 정부도 하고 기업도 하고 시민도 하고. 근데 대구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가 가장 초점에 맞추는 거는 시민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가장 드러내게 하고 주목받게 하는 게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도 연구조사를 했어요. 이제 2017년도에 했는데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구에 한 400여 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훑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대부분 뭐 방범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관변, NGO 다양하게 다 합쳐져 있어요. 심지어 의원들의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사단법인 조직도 엄청 많아요. 그게 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만 시민사회 영역으로 해석하기는 힘들어서 저희는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민단체 내외의 부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단체 그룹도 있을 수 있고 풀뿌리 네트워크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라는 걸로 좀 연결되면서 활동을 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좀 했었었고요. 매년 기초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센터를 만들면 어디나 다 이런 연구 정책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뾰족히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데는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제 중요한 변화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10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되고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대구에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법이 생기면서 등록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많이 높았죠. 근데 점점 축소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앞에 우리 자료집에서 캡처한 사진이긴 한데 코로나 2년이 좀 잠잠하다 최근에 다시 조금 오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동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영리도 할 수 있고 비영리도 할 수 있고 지금 시민들이 사회적 어떤 영향력을 활동하는데 훨씬 유용한 구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많이 하고 저희 공익센터랑 같이 했던 분들도 비영리 민간단체 만드시는 분 없어요. 다 협동조합을 하거나 소셜벤처를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런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공익활동센터가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 단체 로만 시민사회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생태계를 막 계속 고민해요. 이 생태계 참 잘 안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사업의 생태계는 만들어 보자. 이 사업을 첫 발을 내딛어서 이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 과정을 거쳐보고 그 다음 과정을 거쳐보는 형태로 해보자 라는 게 있었는데 시민의 발견 이런 용어로 해서 사업 구상을 합니다. 씨앗사업은 굉장히 소액의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요. 5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도 이런 활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시작을 하십니다. 좀 만만하죠. 쉽게 말해서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나랑 너랑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 작년부터 더 낮은 단계를 또 설계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야기 한번 해보자.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이라고 해서 최근에 마친 건데 대구 지역 곳곳에 100팀 정도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저희가 이제 기록지를 받아보면 사람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본능이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것도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본능을 우리가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민들을 뭐 유입이 돼야 되나요? 첫걸음이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엔 아카데미 내는 걸 통해서 성장하는데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씨앗하고 이야기 주간 이런 걸 해서 공유활동 주체들이 이제 발견이 되죠. 발견이 되면 이분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이제 이 사업을 보고 이게 무슨 공유활동이에요? 왜 이런 데 지원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떤 나라는 외로움 장관도 있는데 외로움이나 우울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 많잖아요. 이 사회적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집 골목에 예쁜 돌 주워와서 색칠해서 이 소망탑이라고 탑을 막 쌓은 거예요. 누군가가 기갓길에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면 이것처럼 공유 활동이 어딨냐 했는데 아 그런가 하고 또 막 넘어가요. 이제 근데 팀장님이나 주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공유 활동이라고 그동안 생각 못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동안은 시민들이 찾은 스스로 하는 공유활동이다라는 걸 주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의 씨앗사업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이고, 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로웨스트는 이미 많이 알려진 거고, 작년에 했던 팁인데 주부들이 이 플라스틱 트레이 다 받아서 CJ하고 풀무원에 편지를 다 보냈어요. 편지를 다 보내서 답장을 받고, 근데 이제 우리 예산으로 샀는 거니까 이 금액은 이주여성 쉼터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기증하고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근데 이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뭐 이게 공익 활동인가? 라고 싶었는데 인정되는 거죠. 효능감을 갖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씨앗했는 게 무슨 성과가 있는데 그 다 휘발되는 거 아니? 이런 또 질문을 당연히 받잖아요, 행정으로부터. 저희가 3년을 추적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3년 전쯤에 활동하신 분들 기억을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씨앗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도 물어보죠.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50만 원의 예산이 끊겼지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분들의 시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만큼 조직화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앞으로의 숙제이긴 한데 분명히 지금 시가 뿌려져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씨앗을 했는 팀들이 뭐 좀 더 하고 싶어요. 요거 좀 아까운 거죠. 서너 명이. 그러면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씨앗을 통해서 해봤던 것들을 조금 더 영향력 있게 해볼 수 있도록 예산은 저는 금액을 좀 굉장히 적게 지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팀 빌딩도 해보고 우리 팀이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보면서 가게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단체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단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돈이나 사람 문제는 중간지원조직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고, 하여튼 그래서 단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고, 첫 회 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활동 오래 한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를 뭐 저런 걸 강의를 해. 대박이 났어요. 20대, 30대들은 그거에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죠. 저도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니즈가 있고 어떠한 감각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 젊은 20, 30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획하는 걸 저는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씀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를 찾아내시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역량을 키우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요거는 단체가 20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단체 자체를 컨설팅을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지 성과인지 모르지만 꼭 컨설팅을 끝나고 나면 한 명의 퇴사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한데 하여튼 뭐 갈등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해소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공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에서는 아직 안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시민 대강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 대강도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첨예시에서 직원들 많은데 돌아가면서 당직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간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거죠. 공간 매니저를 뒀습니다. 그래서 세계센터가 이거는 운영돼서 돈을 보태서 공간 매니저가 직접 공간을 운영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공일도 상담소는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 노무회계, 여기에 지역의 활동가들이 많이 결합을 하세요. 이제 사무처장들은 단체도 만들어보고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사무처장들은 주로 단체 설립 지원을 이제 결합을 하시고, 요건 이제 단체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델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대부분 공익센터에서 첫 시도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고 점점 이제 확대되고 세계 도시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그런 얘기 하죠. 이게 계속 지원을 못 해드리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쭤보면 우리랑 할 때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저희가 충분히 길을 열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은 제법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인 플랫폼 사업인데 이거는 또 성과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자원봉사 활동할 컨텐츠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했더니 이걸 전국 자원봉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되는 성과까지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성과다라고 보아집니다. 미세먼지 여러 가지 쪽 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쭉쭉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좀 만드는데 공익센터가 없어져도 모두의 공익창고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모든 기관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기 막 센터를 이렇게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작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 시민이 들어왔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 단계별로 나가게끔 하는데 여기에 지역의 활동을 오래 하셨던 사무처의 일분들이 영상 강의도 해주시고 교육 강의도 올려주시고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올리거든요. 자료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공간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 계속 좀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단체 소개도 있어요. 여기 보면 대구 공익활동 단체 정보가 있는데 아까 누가 그 말씀 하시긴 한데 이 단체의 활동을 부각시켜주고 시민이 들어왔을 때 그 단체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활동도 보게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 센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근데 단체들이 이제 홈페이지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뭐 들어가서 유의미한 성과를 아직까지 내진 않지만 온라인에서 시민들이 예전에는 광장이나 시장에 가만 있지만 지금 온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들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만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제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지막인데 사실 한 6, 7년 활동하면서 그 부담이 제일 있죠. 그래서 성과는 뭐냐? 예산 사실 얼마 안 되면서 뭐 성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만은 그 성과가 계속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이분이 그 말씀하신 청년인데요. 씨앗 하셨고 스텝업 하셨고 아마 뭐 소셜벤처 쪽으로 전망을 갖고 계신 청년 여성들 페미니스트 그 공부 모임부터 시작하셨다가 쭉 하신 분인데 그 후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청년이 나오면서 왠지 루저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탈대구를 꿈꾼 거죠. 막연하게 뭐 구체적 목표는 없지만 막연히 대구를 떠나서 뭐 서울을 가거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구에 남아서 내가 뭔가 좀 변화를 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성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구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면 행정이나 아니면 정량적인 요구받는 성과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앞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참여자들의 어떤 효능감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은 체크해 나가시고 거기에만 또 몰두하다 보면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이것도 잃지 않도록 계속 두 가지를 계속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시면서 센터를 앞으로 좀 운영해 나가시면 제주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글을 넘겨받았고요. 2부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좀 제주 지역의 NGO 현황과 좀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면 2부는 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앞으로 중간 조직으로서 이 NGO에 1부에서 나왔었던 이 수많은 난제들을 이제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떻게 좀 중간 조직으로서 좀 더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더 포커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가 주제 발표를 좀 통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 토론에서 좀 들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과 시민 공익활동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매번 느끼고 매번 거기로부터의 좀 어떤 측면에서 공격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방어도 있고 항상 그런 측면들을 좀 감당해와야 되는 역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마지막에
탈대구를 꿈꿔왔던 20대가 대구의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좀 확 와닿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이런 기반들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활동이지 않을까. 제주에서 제주 사람이 제주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제주의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토론 우리 김유리 MPO 서울시 MPO 지원센터 자원연계 팀장님으로부터 첫 번째 토론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MPO 지원센터 김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제가 좀 원고가 많아서 8분이 약간 초과할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걸 좀 가만히 주셔서 제가 8분 조금 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간만큼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공정센터의 발생 중에 중간지원 조직 그 구성원들 요구 영역 되게 많아서 이직률이 작다고 했는데 그 이직률 잦은 곳에서 9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마치 저희 센터가 원래는 다음 주 14일에 서울시 MPO 지원센터 원래 그 3년의 입학 운영이 종료가 되는 건데 이제 지난주에 90일 연장이 돼서 서울시 MPO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는 2013년 2월 12일까지 일단은 센터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시민의 강점을 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계속 정의 얘기 나왔는데 이 중간지원 조직 정의 여전히 누군가가 중간지원 조직 뭐예요 이러면 9년간 일한 저도 한 문장으로 정말 심플하게 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뭔가 블라블라 많이 해야지만 그 역할을 설명했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정의는 이제 그동안 그래도 많은 연구자들이 좀 다루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만의 정의로 제주공익센터만의 중간지원 정의로 조작점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제주센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센터 비전 미션이 무엇인지도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던데 앞으로 그런 게 이제 제주센터에도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기 토론문에서도 이제 토론문인데 약간 여러 표 같은 거 자료를 좀 많이 담은 이유도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이런 지원 조직의 좀 변화 지형들을 좀 체계적으로 업데이트 된 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그런 정보들을 알리는 차원에서 좀 담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 조직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민선 5, 6기 저하되면서 이제 제도권에서 많이 들어서면서 마치 민간 위탁형 조직만이 중간 지원 조직처럼 인식되고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아직까지 그 이미지가 지배적인 것도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도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게 제주센터도 지금 약간 민간 위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 중심으로 조금 더 저희 서울의 경험을 갖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전국적인 센터 설치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지금 30개로 확인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광주에는 광산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였는데 올해 초에 도시 공동체 센터로 또 전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추이가 많이 이제 상승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지역별 추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려 나온 것처럼 이제 대통령 규정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표준조례가 이제 확대되면서 더욱더 지원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발제서도 나오고 뭐 일부에서도 걸어뒀지만 저희가 계속 안고 있는 고민은 기존의 민간위탁기관하고 과연 어떤 차별화를 가져야 될 것인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 나오는 게 행정 서비스 대리자 역할인가 우리가 이제 복지에서 많이 얘기하는 복지 전달 서비스 전달 측이랑 좀 다른 차원일 텐데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 지어야 될까? 그래서 뭐 혁신형 중간지원 조직, 협치형 혹은 사회지출구형 중간지원 조직 다른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좀 수식어를 추가를 했고 그 역할에 따른 정체성을 이제 계속 정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지원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좀 취약하죠 아직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민간위탁형 조직들 보면 항상 이제 의회나 여러 가지 아까도 세금 얘기 여러 번 나왔는데 그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당하게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합당하고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담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지원 조직이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중요한데 지금의 여건은 아시다시피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래서 누구의 중간지원 조직인가요? 누구의 중간인가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이제 많이 듣진 않고 저희도 굳이 아까도 이제 위치성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굳이 위치성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좀 더 지원에 강점을 둬서
구태여 이제 중간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민사회 지원조직이라고 약간 좀 저희 정책들은 조금 더 의도적으로 꼭 뭐 민간 위탁하는 조직이 아니어도 우리 사회 시민사회 지원조직이 더 많아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역할을 좀 새롭게 정립하려고 명명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발제에서도 이제 지원조직의 역할에 연결자, 지원자, 생태계 조성자 이제 그 규정 언급하셨는데 이제 연구에서 나왔던 거 저희도 그게 가장 강명하게는 자 역할을 규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계 조성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태계란 말도 워낙 큰 그림이고 큰 어떤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어떤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적당한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역할을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고민이 많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제주도 그런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민선 50개 적어들면서 현격하게 많아졌어요, 지원 조직이.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지원 조직이 많아졌는데 근데 현장 역량 과연 강화됐냐? 지원 조직 너네만 그냥 기대해질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서 그게 계속 우리한테도 남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조직이 너무 속도가 빨라. 하지만 또 새로운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다들 원하세요. 근데 속도가 또 너무 빠른 거에 대한 이질감, 거리감 이 얘기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항상 고민이 너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시민사회가 너무 변화에 둔감하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감수성 얘기했는데 현장의 감성으로 시야의 확정을 위해서 안내하는 역할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려고 시민사회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 위탁이던 행정지경이던 우리 같은 시민사회다. 이거는 저는 항상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건 아니죠? 말이 점점 빨라지네요. 네.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지원을 하려고 했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도에서도 다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하잖아요. 그거 다 행정에서 하는데 지원센터는 도대체 왜 지원 사업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거기가 갖는 또 어떤 제약성들이 많죠. 대상의 제약도 많고 법적 테두리에 있는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곳만 지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과연 우리의 지원 조직이 그런 곳만 지원할 거냐. 시민의 성장 과연 그렇게 제도적 트랙 안에 있는 곳만 지원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획기적인 전환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획기적인 전환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런 지원 조직이라는 생각을 또 뭐 감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제도와 현장의 어떤 공백을 메우는 역할, 저는 이것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조성자의 역할이자 지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완충지 역할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가 고려할 때 1차 정책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현장 활동가 단체, 관심 있는, 공익에 관심 있는 시민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거는 그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결국은 강력한 아웃컴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거, 그게 이제 지원 조직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배분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역할도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 서울센터도 매년마다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센터가 해야 되는 주요한 중대성 이슈가 뭐냐, 어떤 역할이 해야 되냐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년 조사를 계속 추이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로 67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단체 운영 지원 역량가와 기본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바뀌어지는 게 어떤 그 이슈 다 막무하고 악락하고 다 대체적으로 중대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도 과거보다는 지원 조직한테 요구하는 게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제도 정책은 지원 조직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위해서 시민사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바로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아마 다들 지원 조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센터도 저희가 9년 동안 그 3번의 위탁 재수탁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희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 자원 정보 연결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지원 조직의 역할일 것이고 그 자산이 시민사회에게 남는 거. 센터나 어떤 행정에게 남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시민사회 공공재로 남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 같고요. 69페이지 보시면 그 전체적인 변화 흐름을 약간 사업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좁혀서 전부 목소리까지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71 책이 보면 네 지금 너무 제가 앞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질문 다 아시지만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정부의 자원으로 시민사회성을 지원해야 되죠? 누구로부터 많이 들었겠습니까? 시민 혹은 정책 입안자, 물론 행정 포함이죠. 여기 행정도 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 근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가 기업 창업은 다 권장해요. 청년 창업 많이 권장해요. 왜 시민사회 왜 그 창업 지원하면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시민사회 지원하는 게 어떤 문제가 도대체 왜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여전히 이제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전적 그 시선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인식의 변화가 극복되기가 어렵고 향후 이것은 전 제주국민센터가 이제 민관局전화해도 안고 가야 될 답정 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는 센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랑 같이 논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아마 관계력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저희가 얘기하는 게 관계력입니다. 물론 행정지병의 센터들도 이제 관계력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진짜 그 시민단체하고의 스킨십, 활동가들하고의 스킨십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지원조에서 일을 하는데 진짜 회의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회의가 그냥 뭐 수다 떠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획부터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정말 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서 회의를 많이 줍니까? 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작년으로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또 여실하게 얘기 드리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 관계력에서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다. 결국 그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세하게 시민사회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일부 토론에서도 어떤 분께서 단체가 너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전환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좀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된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조직 안에 센터 안에 이어질 때 결국은 그 전문성과 역량도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 그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세 번째 이제 73페이지인데 그 지원을 통해서 시민사회 역량이 강화되고 생태계가 과연 활성화되고 있는가? 뭐 여전히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 지금 점점 단체 활동들은 앞서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위축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깊숙이 함께 들어가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사회가 좋은 일을 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공익활동을 좋은 일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괜찮은 일을 하면 좀 사람들이 부담이 없긴 해요. 그 괜찮은 일을 더 괜찮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 같기 때문에 계속 함께 관계력을 가지고 그걸 놓치지 말고 현장에 깊숙이 만들면서 그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 행정의 예산, 세금의 예산만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자원들도 계속 가져오고 그리고 지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현장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자원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제하듯이 복제하듯이 다른 곳에서 다 하는 걸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게 계속 기폭하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끊임없이 되묻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넘겨주셔서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을 너무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2부를 준비를 하면서는 이제 주제발제를 어떻게 하고 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았던 2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직접 이렇게 좀 토론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제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중간이라는 위치성에서 좀 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역할로서의 이제 변화의 지점에서 서울은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지역마다 사실은 그 고민의 지점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는 이제 2년 차가 됐고, 이제 내년 이제 만 3년 차로 지금 가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위치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또 어떻게 좀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러면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좀 현장이 어떤 광고를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같이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는 저희 좌광인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항입니다.
앞서 이제 김유리 팀장님께서 초과한 시간만큼 제가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렇게 참여를 거절을 했었고요.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는데,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그 정책적 연구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했던 경험도 없거니와 그 실제 그 제주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참 많이 이제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제까지 여러 개 토론회에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오늘같이 어려운 토론회는 참 저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제주센터의 현황을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센터 인력 구성이 이렇게 총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장 한 분과 직원 3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은 이제 제주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님을 겸직하고 계시고, 직원 3분 중에 2분은 임기제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파견 공무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구성 조직을 보니까 기획운영부와 활동지원부 이렇게 두 개 부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공익활동과 지원 사업 그리고 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뭐 센터의 역할은 뭐 이렇게 앞서 이제 뭐 주제발표라든지 토론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희 그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돼서 여기 센터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활동, 장소와 시설 설비 등의 제공,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 상담 컨설팅, 네트워크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센터에서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찾아가는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제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활동 상담 컨설팅, 뭐 세무라든지 회계 법무 같은 상담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공익활동 곱하기 청년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청년 공익활동 알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공 근무사업, 그리고 공익활동 기자단 운영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회의실 대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먼저 그 인력 구성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이제 겸직을 하고 계시죠. 뭐 상부는 아마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본청 업무가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또 본청에 주로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센터가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근데 센터가 이제 개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뭔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 단계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센터장님이 이제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아쉽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렇게 3명에 불과한데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타 센터에 비교해서 센터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센터의 예산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센터의 뭐 역할과 방향이 이렇게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사업들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것은 수행해야 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고요. 뭐 앞서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자체 주도로 이렇게 설립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 위탁상으로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그 공익지원센터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 알게 됐는데요. 사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 이렇게 보면 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지 참여율이 좀 저조하잖아요. 여러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전화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 지금 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떻게 시민사회를 더 활성화하고 지원해주고 공익활동 촉진해주는 우리와 함께하는 센터다라는 인식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약간 거리가 아직도 이렇게 먼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그 설문조사 이메일을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꼭 필요하다 보는데 시민사회 현장에서 이렇게 중간 조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중간 조직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 조직의 역할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중간 조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현장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희 그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단체뿐만 아니고 뭐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별로 할 곳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도의에 있는 도민의 방식은 도민 카페라고 하죠. 여기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좀 규모가 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민주노총 사무실 대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관할 곳이 없어가지고 공익지원센터에 마침 이렇게 대관 업무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16명까지 소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0명 내외인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포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공간 지원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좀 모이고 거기서 또 센터하고 또 교류와 또 협력 또 뭐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뭐 기회가 되면 어쨌든 뭐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좀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바라보는 공익지원센터에 대한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아주 솔직담백하게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으로서 좀 많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시민사회가 제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주체들과 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라고 하는 과제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좀 거점으로 한 좀 활동의 교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을 좀 더 확대해보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좀 던져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지역환경 실장님으로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엄청 떨리네요. 떨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어쨌든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또 제주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상당히 비슷한 시행착오와 여정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서울 MPO도 와 계시지만 그 박원순 시장님 때에 시민사회들을 지원하던 사회혁신 영역에서의 중간지원 조직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제주로 이사를 온 다음에 또 좀 쉬고 싶었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원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소진되고 번아웃이 많이 오는데 한 7년 정도를 달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쳐서 쉬려고 왔는데 또 이렇게 또 하던 일이 그러다 보니까 끼웃거리다가 또 이 자리까지 불러와가지고 제가 한 중간지원 조직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게 향후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정말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모든 사례에 제가 100%다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소토리메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 운영되는지 원리와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사회혁신 사업이고요. 지금 전국에 지금 9개소가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공간이 오픈된 곳은 이제 4곳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사전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드린 자료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토인력 공간 사업이 다른 중간 지원 조직 사업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사업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까지 저희는 운영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 지자체가 선정되고 위탁 민간 주체가 설정이 되면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공간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역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시작한 지는 3년째고 저희가 공간이 개관한 지는 이제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구성할 때 센터 사업의 미션과 비전이 잘 반영되고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저희 이제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저희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업하고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활동하셨던 그 결과들이 공간에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도 있고요. 또 공간에 오시면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9개 지자체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춘천이나 대전, 전주 같은 데는 사회혁신센터라고 하고 있고요. 울산은 민간협치지원센터, 제주는 소통협력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처럼 사실 저희 센터가 사회혁신센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 아찔함이 좀 있거든요. 사회혁신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견 지명이 있으셨는지 제주에서는 소통협력센터라고 지어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안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근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소통협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어가 뭐 하는데요 도대체. 왜냐면 중간중간 조직도 모호하고 사실은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역할과 비전과 너의 대상과 방식이 묘하는 끊임없이 질문을 요구받는 포지션인데 심지어 이름도 모호해 라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원리와 원칙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성을 가져가는 데에는 지금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소통협력센터는 지금 다른 중간지원 조직하고 조금 다른 게 특정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역도 어떤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혹은 지역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방식이고요. 또 개인이나 커뮤니티, 또 비영리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조직들도 많이 지금 방문해주고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동질한 성격을 가진 것들끼리만의 협력보다는 사실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야 그 시너지나 스파크가 튀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과 제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3가지로 저는 구분을 했고요. 이게 셋 다 영어예요. 근데 지금 저희 센터는 사실은 영어 사용을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센터거든요. 근데 그 3가지의 개념이 다 영문으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득이하게 영어로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센터의 첫 번째 원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발제 내용 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꾸준히 모아내고 연결하다가 그 규모가 좀 커지면 그 안에서의 이제 사실은 교류와 이제 확장 같은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플랫폼의 역할들을 최대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한 2년 정도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몰려오실 분들을 사전에 굉장히 많이 접촉하고 그분들 간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조금 만드는 데 많은 지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센터가 제주 지역의 특징이긴 한데 제주 지역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딱 지자체에 생기면 꼭 제주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년도 있고 마을도 있고 재생도 있고 사회경제도 있고 사실은 지금 공익활동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소통협력센터가 그러면 어떤 영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영역들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교류하게 하자라고 하는 미션으로 저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교류회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만남도 중요하고 사람과 현장 간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의 상징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제주생활 공론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다른 질문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것들이 캠페인화돼서 또 다른 대다수의 주민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사업들을 저희는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층간에 커다란 보이드,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이유는 3층에 오셨던 분들이 4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오셨을 때 사실은 비슷한 고민과 결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한 설계가 공간에 많이 반영됐다. 특히 저희 센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2층에 어린이 공간이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 공간은 사실은 그 부모들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다 사회혁신이든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놀리러 한번 왔다가 1층에 있는 활동의 결과물이라든지 아카이브 된 자료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아까 말씀하신 선한 혹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결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커먼즈인데요. 커먼즈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조차도 커먼즈가 아니라 공익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지금 커먼즈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가 행안부에서 전체 브랜딩을 할 때 커먼즈 필드라고 하는 브랜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유 자산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경험해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센터에 오시면은 밑에 사진도 넣어 있지만 머그컵들이 한 수십 개가 있는 머그월이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것이지만 네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한 자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험들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 카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원도심 주차 문제 너무 심각하고 제주도가 개인당 차량 보유율이 제일 높으니 우리가 좀 대안적인 이동수단을 좀 써보자. 사실 차는 부모자 시간을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차를 같이 쓰는 경험 같은 것들을 좀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떻게 같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확산 같은 것들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나눔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유치원 꼬마 아이들이 고구마 캐는 수업을 하면 그 고구마를 가져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원도심에 있는 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간을 통해서 기획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건물이 산업은행이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결국은 지역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제 관리하는 곳이니 우리 지역사회의 활동과 컨텐츠가 결국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해서 그 1층 금고를 저희가 아카이브룸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그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또한 오프라인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대구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꾸준히 쌓아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홈페이지에 오면 저희 센터에서 나온 결과물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에서 사회혁신 혹은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공유해주세요 막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400개 정도의 게시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도 지식 커먼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 자원을 같이 공유하는 운동의 차원으로 계속 플랫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빙랩인데요. 살아있는 실험실 혹은 일상 속 실험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리빙랩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리빙랩이 아니라 그냥 지원 사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 하다 보면 사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시고 싶은 걸 들고 오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시고 싶은 것들의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과연 될까? 이 시행착오가 과연 의미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과 과정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임감 있는 시행착오라고 했을 때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시행착오, 우리가 다 합의하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리빙랩을 좀 저희 센터의 미션과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문제라고 했을 때 개인의 일상과 좀 동떨어진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제주 생활실험, 제주 생활공론, 제주 생활탐구 이렇게 생활이라는 것들을 계속 넣는 건 그 모든 것이 우리 일상과 긴밀한 이슈나 아젠다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의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 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당사자성을 가지신 예를 들어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모임 그랬을 때 사실 결과물이 엄청나거든요. 최근에도 그 발달장애 부모들이 그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게들을 전 조사하셔서 그걸 매핑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약간 좀 터졌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많은 수요가 지금 많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캐치할 것이냐, 그걸 사업에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중간 조직의 생명력은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야? 맨날 뭐 지원금 헌터들이 와서 맨날 받는 사람들 또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걸 되게 경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세금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적인 뭐 자기에게 국한된 삶을 고민하는 것에서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고민하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가볍고 정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저희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공간에서도 이렇게 접근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지속하려면 구성원들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사실은 측정하고 계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좀 효과성을 잘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좀 보호해준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 커먼즈 리그넷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사람이 중요하고 좀 지속 가능한 그 조직으로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초청이 있었습니다. 더 먼저 마무리, 좀 전체적인 프로그램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포럼은 거의 한 분이 다 별도의 사례를 얘기할 정도의 대부분 좀 세부적인 거라서 좀 기회가 되시면 제주에서도 기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하게 더 구원할 거라기보다 지역적 고민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이 하시겠지만 또 제주는 지금 현재 어쨌든 공무원 신분으로 계신 분들이 보안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가지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소속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민간에 저희처럼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익센터가 다른 형태로 좀 전환을 모색한다고 하시니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런 의견들을 저는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 그게 니즈거든요. 니즈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사업에 좀 녹아내고 공익센터의 역할을 해 나갈 거냐 이런 걸 자리매김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소통협력센터 들으면서 내부 사업이 서울MP와 소통협력센터에 뭔가 믹싱되어 있는 게 사실 있고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제주에 어떤 역할들을 해갈까 그게 지금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또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문도 해보시고 또 간담회 이런 거 해보시면서 좋은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 조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태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그 생태계 토양이 어떤지를 먼저 좀 잘 알아보는 게 우선적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2년 정도의 활동에서는 토양을 좀 알아보고 좀 두들겨보고 이런 시간들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주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좀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생태계를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오늘 좀 말씀드린 나온 것들을 좀 더 방해해서 방향성들을 잡고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를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1부와 2부에서 참여해 주셨던 발제회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에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정말 시간 어렵게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마지막까지도 같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주 공익활동 포럼 제2부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하실 거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솔직히 좀 많은 분들이 오실 거로 해서 이렇게 연락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어요. 한 달만 좀 기간을 내서 좀 다른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토론자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홈페이지에라도 좀 올려서 좀 다른 분들이 소중한 그 말씀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기념품 좀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